지난 12월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한국 부자의 현황과 투자 행태를 분석한 결과 1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 47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요. 지난 15년 동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부를 이룬 주된 원천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향후 한국 부자가 단기, 중장기 내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는 어디일지, 마지막으로 자산 축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부자들이 강조하는 성공적인 자산관리 철학까지 우리도 부자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름하여 부자 보고서 그 내용이 참 궁금해지시죠? 자, 그럼요. 일단 여기 계신 세 분은 부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뭐 본인 얘기하시면 돼요. 예? 아니,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안 몰아가는. 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제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새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100억. 100억. 정정아 씨. 저는 한 500억 정도 있어야 요거트 뚜껑 안 핥아 먹고 미터기 안 보고 그리고 뭐 배달 앱에서 그냥 뭐 무료 배송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그냥 음식 시켜 먹고 5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통이 크세요. 통이 크시네요. 네. 100억에 500억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서울 자가의 대기업 임원 정도. 요 그럼 정도 얼마예요? 될것 그래서 얼마야? 같아요. 예? 액수로 말해주세요. 집 빼고 10억? 집 빼고 10억. 네. 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유동성이 크겠네요. 집이 이제 강남 아닙니다. 강남은 안 돼요. 꿈인데도 강남을 못 가요? 자, 그럼요. 각자 말씀하신 이 액수 정도의 자산이 됐다. 네. 그러면은 뭘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와, 저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세계 여행을 한번. 회사 때려치고. 그럼 여기 어떡하지? 아니요. 안 갈래요. 꿈을 때려치고. 아니, 돈 없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예. 꿈입니다. 예. 네, 정정아 씨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 정정한 월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나 몸이 아픈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분이 돈 많이 버셔야 돼. 반성하게 됩니다. 열심히 벌겠습니다. 아유, 거기 어딥니까? 나도 좀 가볼게요. 아유. 어른은 안 받아요. 어린이만. 어린이만 받아요. 예. 저는 만약에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가족들과 함께 휴가 내서 뭐 해외여행 정도 소소합니다.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박태환 아나운서의 이런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그래요. 이제 조만간이시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유, 아무튼 이렇게 부자 뭐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막 돈 생각하면 행복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말하는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우리 이제 현빈 닮으신 이제 김종현 아나운서 시크릿 가든 왜 보셨어요? 그러세요? 네, 시크릿 가든. 보기는 봤습니다. 얘기는 봤어요? 네. 거기 이제 재벌에서 현빈 씨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른다. 네. 매일, 매분, 매초 국내외에서 내 통장 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재수없죠. 저요?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KB금융이 15번째,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번째 부자 보고서를 내놨어요. 자고로 한국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라야 되는데요. 여기서 금융자산이라는 건 예금도 됩니다. 그리고 뭐 채권도 되고 주식도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무려 47만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9%. 이들이 평균 보유한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46억 원이었어요. 64억 4천만 원인데요. 네. 전체 인구의 0.92%가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의 6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스노볼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눈 뭉치기 처음에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자산이 되고 난다면은 굉장히 쉽게 자산이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종현 아나운서 거기 딱 못 들어가요. 47만 6,001번째예요. 딱 앞에서 잘렸네. 진짜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 그럼 이 부자들 자산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은 사실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11년에 58.1%였고 2012년에 59.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은 부동산 자산이었는데요.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50% 초반대로 비중이 줄고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다시 비중이 약간 늘었다가
2022년 이후에는 다시 하락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총 자산의 54.8%가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은요, 40%대 초반을 차지한 한 2015에서 1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30%대 후반,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한 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저한테 그 점이죠. 물어보셔야죠. 아닙니다. 47만 6,001번째를 안 되겠어요. 아이고,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한국 부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부자층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속 증여보다는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부의 원천을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약 35%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부동산 투자이익이 22%, 또 금융투자 이익이 17%, 상속과 증여는 15.5%로 4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보다는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과 이제 금융투자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는 드라마 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네. 부잣집 막내 도련님. 사돈댁에서 빌부터 먹고 있는데 매일 아침 밥상머리에서 저는 스위스에서 공수해온 A 생수만 마십니다. 철딱선이 없는 부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윤의 원천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부자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 방향은 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네, 큰 맥락에서 보자면 단기 투자처로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이 주목할 점은 금, 보석이나 예술품 등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요. 거주용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용 외주택이나 상가 건물, 토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에서는 단기 투자처럼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반면에 펀드나 채권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었습니다. 올해 26년 금융투자 기조는요. 불확실한 환경 속에 현상 유지인 가운데 주식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노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도 올해 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의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주였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랠리를 주도했는데 지난해에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정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올해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장주는 지금 반도체주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용 고부가가치 HBM의 경우에는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범용 디램까지 지금 수요가 더 넓어지다 보니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주는 2차 랠리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또 하나가 정책 수요지입니다. 금융주 지주회사들은 지금 뭐 우리사주 같은 것들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예고만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정부의 이제 이 정책에 따라서 배당금을 정말 늘릴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소각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지난해 주가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정말로 실제로 기대치 이상으로 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라고 짚어주셨는데 고란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묻다말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살짝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는 AI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올랐다고 하면요. 올해는 진짜 실적으로 증명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수치가 주가를 견인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 155조, SK 하이닉스 100조 영업이익 예상했는데요. 이 반도체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실적으로 증명하는 한 해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투자하시지 말고요. 이 기업들이 실적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디램 가격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전주보다 70% 올려서 사가려고 하는 수요처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정도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가 하나 또 주목하고 싶은 섹터는 사실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자면 대부분이 다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넘쳐날 때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혜가 그대로 정책 수혜감이 그대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투자할 금액이 많으신 부자들은 참 유용한 정보겠네요. 근데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돈이 많으니까 부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부자들은요, 그런 자산 관리를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설문에서 이 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나 자산 관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얻은 교훈이나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부자들이 뽑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 1순위는 지금 경제 환경이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은 게 15%였고요. 이어서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 그리고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총 자산이 많을수록 부의 축적을 위해서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 보유 자산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생각하는 부분도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